봄에 정원에 나섰다가 아끼던 사과나무 껍질이 깨끗하게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소름 끼치게 놀랐던 경험 있으신가요? 마치 누군가 날카로운 끌로 나무줄기 전체를 돌려 깎기 한 것처럼 말이죠. 정말 익숙하고 가슴 아픈 장면일 겁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바로 겨울철 설치류로부터 나무를 보호하는 방법이죠. 단순히 하나의 팁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검증된 100% 확실한 방법, 가장 연약한 묘목까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살짝 스포일러를 하자면 이건 대부분의 원예 잡지에 나오는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왜 흔히 쓰는 보호망, 석회 바르기, 심지어 옛날 방식인 소리피나 잣나무 가지까지도 시간, 노력, 돈을 낭비하는 일일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혹시 당신이 모르고 있던 진실을 알 준비가 되셨나요? 본격적인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잠시 적들의 세계를 들여다봅시다. 이 겨울철 해충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주로 두 가지 유형의 적이 있습니다. 눈 아래에서 활동하는 녀석들과 눈 위에서 활동하는 녀석들이죠. 눈 아래, 땅 바로 위에서는 들쥐, 설치류, 들이 활개칩니다. 이들은 작고 눈에 띄지 않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식탐이 강합니다. 겨울철, 땅이 얼어붙고 다른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린 나무의 수액이 풍부한 껍질, 특히 형성층 캄비움은 이들에게 진정한 만찬입니다. 이들은 눈 밑에 통로를 파고들어 하룻밤 사이에 어린 나무의 줄기를 완전히 고리 모양으로 갉아먹어 결국 나무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두 번째 적은 토끼입니다. 이 녀석들은 키가 더 크며 눈 덮개 위에서 활동합니다. 눈이 많이 쌓였다면 1m, 심지어 그 이상의 높이까지도 껍질을 쉽게 갉아먹습니다. 이들이 남긴 손상은 크고 거친 자국처럼 보입니다. 이 두 종류의 동물 모두에게 당신의 정원은 1년 중 가장 배고픈 시기에 24시간 열려있는 식당과 같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어책을 구축하는 열쇠입니다. 자, 그럼 가장 흔한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신입니다. 나무에 흰색 페인트 백도제를 칠하면 설치류를 막을 수 있다. 쥐나 토끼를 쫓아낸다며 백도제에 황상울이나 석탄산 같은 강한 냄새가 나는 물질을 섞으라는 조언을 들어보셨거나 관련 내용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도제의 주요 기능은 낮에는 햇볕이 강하고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초봄에 나무 껍질이 일소 피해 햇볕 대입나 동해 얼음 피해를 입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또한 나무 껍질에 붙어 겨울을 나는 해충이나 병균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배고픈 설치류를 막는 장벽으로서는 백도제는 완전히 무력합니다. 며칠 동안 굶주린 쥐를 상상해 보세요. 냄새가 역한 얇은 백묵층이 과연 이 쥐를 막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쥐는 껍질과 함께 이 칠을 모두 갉아먹어 버릴 것입니다. 백도제는 갑옷이 아니라 그저 페인트입니다. 가장 독한 성분을 섞었더라도 비가 오면 씻겨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를 잃게 됩니다. 설치류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한겨울쯤이 되면 냄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에 흰칠을 하실 때는 원래 목적대로 일소 피해 방지를 위해서만 사용하시고 쥐나 토끼를 막는 주요 수단으로 백도제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봄이 되었을 때 정원 전체를 잃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두 번째로 흔한 오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소위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불리는 나무 줄기를 소나무나 전나무 가지로 감싸는 방법입니다. 뾰족한 잎이
설치류의 연약한 코를 막아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이 방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그저 부분적일 뿐입니다. 이 방법이 왜 극도로 불안정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솔가지를 땅바닥부터 충분한 높이까지 틈 하나 없이 잎이 아래를 향하게 매우 촘촘하게 쌓아야 합니다. 이 작업은 엄청난 양의 자재와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감쌌다고 해도 눈 밑에서 활동하는 들쥐들은 이 덮개 아래로 쉽게 통로를 찾거나 뚫고 들어옵니다. 게다가 눈에 덮인 성긴 솔가지 덮개는 들쥐에게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포식자를 피할 수 있는 은신처이자 먹이까지 바로 옆에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먹이 옆에 아늑한 집을 지어주는 꼴입니다. 둘째, 토끼 문제입니다. 크고 배고픈 토끼에게 뾰족한 가지는 심각한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특히 눈이 많이 내려 쌓이면서 지면 높이가 올라가면 토끼는 가지를 밀어내거나 그 위로 몸을 숙여줄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솔가지 감싸기는 설치류 개체 수가 적고 겨울이 비교적 온화할 때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충들이 정말 굶주리는 혹독한 조건에서는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이 방법은 복불복과 같습니다. 원예에서는 확실한 보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제 현대적이면서도 겉보기엔 가장 첨단적인 해결책, 바로 나무줄기 보호용 특수 플라스틱 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제품들은 어떤 원예 용품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깔끔해 보여서 확실한 보호를 해줄 것처럼 약속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정원색의 가장 교활한 적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안전하다는 착각을 심어주기 때문이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는 재질입니다. 이 망들의 대부분은 꽤 무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 손에는 단단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콘크리트도 갉아먹을 수 있는 쥐의 날카로운 이빨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쥐가 배가 고프다면 이 망에 구멍을 뚫고 껍질에 닿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밀착성입니다. 망은 줄기에 완전히 밀착되지 않고 항상 틈이 남습니다. 작은 들쥐는 그 망의 구멍이나 땅에 묻어두지 않았을 경우 밑에 틈으로 쉽게 비집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위험한 부분인데 이 망을 봄에 제거하는 것을 종종 잊어버린다는 점입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줄기가 굵어지면 망이 줄기를 파고들기 시작하고 수액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를 교살 피해, 겨들링 인주리라고 하는데 이 손상은 설치류가 갉아먹은 피해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보호하려고 했던 나무를 자신의 손으로 질식시키는 셈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플라스틱 망은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극도로 신뢰할 수 없으며 잠재적으로 위험한 도구입니다. 정원을 이 제품에 맡기지 마십시오. 정원사들이 흔히 추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나무 줄기를 여러 재료로 감싸는 것입니다. 헌스타킹, 마대, 부직포, 스펀본드, 붕대 등 정원사들의 상상력은 끝이 없죠. 목표는 쥐를 막을 물리적 장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에도 역시 효율성이 떨어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일론 스타킹입니다. 탄성이 있어서 나무 껍질을 파고들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쥐의 이빨에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일론을 뚫는 것은 쥐에게 몇 초면 충분하죠. 둘째, 마대나 부직포 같은 농업용 섬유입니다. 통기성이 좋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물을 잘 흡수하는 흡습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날씨가 풀려 녹을 때 이 감싼 재료가 젖고 다시 얼면 나무 껍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얼음 껍질로 변해버립니다. 게다가
축축하고 느슨한 상태의 덮개 밑은 곰팡이 질병이 발생하고 나무 껍질이 썩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쥐로부터 나무를 구하려다가 오히려 병을 키우는 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구성 문제입니다. 쥐는 이 모든 재료들 중 무엇이든 어렵지 않게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새를 종이장 같은 벽으로 보호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적은 그것을 장애물로 인식조차 못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비효율적인 방법들은 배제하고 실제로 설치류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완벽한 방어의 비결을 알아보기 전에 성공의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원칙 하나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나무 밑동 주변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적에게 공격의 발판을 그대로 둔다면 아무리 철저한 방어를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을, 낙엽이 다 떨어진 후에는 각 나무의 줄기에서 최소 50cm 방향 안에 있는 풀, 잡초, 그리고 떨어진 잎이들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첫째, 키가 큰 풀이나 쌓인 낙엽은 쥐들에게는 완벽한 겨울 은신처가 됩니다. 눈이 쌓여도 그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둥지를 틀고 거기서부터 당신의 나무를 습격합니다. 이런 잔여물들을 치워버리면 쥐들은 보금자리를 잃게 되고 고양이나 올빼미, 여우 같은 포식자들에게 취약해집니다. 둘째, 줄기 바로 옆에 유기물층이 두껍게 쌓여 있으면 뿌리목 껍질이 썩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 자체가 나무에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임무는 나무 줄기 주변에 제한구역, 즉 맨땅을 만드는 것입니다. 겨울 동안에는 줄기에 바짝 붙여 멀칭이나 퇴비를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나무가 피해를 입을 확률을 몇 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모든 보호 조치보다 앞서야 하는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다른 모든 작업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100% 효과를 보장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간단하면서도 놀랍습니다. 바로 설치류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물리적 장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쥐들이 갉아먹지도 기어오르지도 심지어 땅을 파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말이죠. 냄새나 뾰족한 가시 같은 건 잊으셔도 좋습니다. 오직 차단력, 오직 확실한 물리적 방어만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벽한 방어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속성을 가진 재료가 필요합니다. 첫째, 날카로운 이빨에도 견딜 만큼 충분히 강해야 합니다. 둘째, 쥐가 타고 올라갈 수 없도록 표면이 매끄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오래도록 지속되어야 하며 나무 자체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비밀 병기 재료들은 무엇일까요? 이 재료들은 몇 가지가 있으며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재료는 바로 루핑 펠트입니다. 네, 지붕 방수용으로 사용하는 바로 그것 말입니다. 단단해서 쥐가 거의 갉아먹을 수 없을 뿐더러 아스팔트 비투멘, 냄새가 설치류를 추가로 쫓아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얇은 판 형태의 플라스틱이나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리놀륨 장판입니다. 이 재료들 역시 표면이 매끄럽고 충분히 튼튼합니다. 세 번째는 촘촘한 망을 가진 금속 철망입니다. 플라스틱이 아닌 반드시 금속 재질이어야 합니다. 가장 작은 쥐조차 통과하지 못하도록 망의 크기는 6m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의 방어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자재인 루베로이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재료가 왜 그렇게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설치류가 거의 갉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설치류의 이빨이 루베로이드 표면에서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재료에 파묻히면서 헛돌게 되거든요. 게다가 루베로이드는 색깔이 검은색이라 햇볕을 받으면 약간 따뜻해집니다. 이 덕분에 봄의 줄기 주변의 눈이 더 빨리 녹고 이는 나무가 습기로 인해 썩거나 무르는 현상 도장 피해를 막아줍니다. 많은 분들이 루베로이드 때문에 나무 껍질이 썩을까봐 걱정하시는데 제대로만 설치한다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걱정, 즉 미신입니다. 우리는 이걸 여름 내내 씌워놓는 게 아닙니다. 수액 이동이 완전히 멈춘 늦가을에 설치하고 눈이 녹자마자 바로 초봄에 제거합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은 나무에 전혀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루베로이드는 설치류뿐만 아니라 차가운 칼바람과 일소 피해 햇볕에 의한 줄기 화상로부터 나무 줄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루베로이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이걸 적당한 폭의 띠 모양으로 잘라야 합니다. 띠의 폭은 어떤 해충으로부터 보호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쥐만 막으려면 30-40cm 정도의 폭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토끼까지 있다면 보호대의 높이는 최소 1m, 앞으로 쌓일 눈의 높이까지 고려해서 1.2m가 더 안전합니다. 띠의 길이는 나무 줄기를 완전히 감싸고 2-3cm 정도 살짝 겹칠 수 있는 길이여야 합니다. 루베로이드 대신 쓸 수 있는 대안으로 얇은 플라스틱 시트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틱 서류철, 잘라낸 통 카니스터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나무 줄기를 감쌀 만큼 충분히 유연해야 하며 동시에 표면이 매끄럽고 튼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의 장점은 루베로이드처럼 묻어나지 않고 깨끗하다는 점이며 흰색이나 밝은 색 재질을 사용하면 이론적으로 햇빛을 더 잘 반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일부 플라스틱은 혹독한 추위에 노출되면 딱딱해지면서 잘 깨질 수 있습니다. 또한 루베로이드에는 있는 쥐를 쫓는 특유의 냄새가 없다는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역시 아주 훌륭하고 실용적인 대체제입니다. 준비 방법은 동일합니다. 필요한 높이만큼 보호대를 잘라 준비합니다. 줄기가 얇은 어린 묘목의 경우 페트병을 세로로 잘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페트병의 밑바닥과 입구를 잘라낸 다음 만들어진 원통을 세로로 한 번 더 잘라 줄기에 씌우면 됩니다. 이는 쥐로부터 묘목을 보호하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플라스틱의 절단면이 너무 날카롭지 않아야 어린 묘목의 연약한 수피에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자랄 공간을 항상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줄기와 보호대 사이에 약 1cm 정도의 여유 공간을 두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확실한 방법은 바로 가는 철망, 메탈 메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강조하지만 반드시 아연 도금된 금속 재질이어야 녹슬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내구성이 가장 뛰어나고 나무가 숨 쉬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최고의 보호 방식입니다. 철망은 공기 순환을 막지 않기 때문에 아래쪽이 습기로 인해 썩을 염려가 없습니다. 만약 나무 줄기의 성장을 고려해서 넉넉한 크기로 원통을 만들어준다면 여름에도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지켜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째, 망의 크기, 구멍의 크기입니다. 구멍은 6mm나 X 6mm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보다 크다면 어린 들쥐나 생쥐가 충분히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강성 단단함입니다.
철망은 원통 형태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단단해야 하며 절대로 나무줄기에 밀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망과 나무 껍질 사이에 1.1인치밀의 간격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만약 철망이 나무 껍질에 밀착되어 있으면 쥐가 코를 집어넣고 구멍 사이로 껍질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간격을 두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바로 가격입니다. 금속 철망은 3가지 확실한 방어책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귀한 품종의 나무를 보호하고 싶거나 한번 설치해서 수년 동안 효과를 보길 원하신다면 이는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잊지 마시고 2년에 한 번씩은 보호용 원통의 직경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넓혀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재료를 선택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이 방어막을 제대로 설치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작은 실수 하나가 그동안의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규칙 1번, 보호대는 반드시 땅속에 묻어야 한다는 겁니다. 들쥐들은 땅굴을 파고 들어오는 데 선수예요. 만약 방수포나 철망으로 만든 실린더를 그냥 땅 위에 올려두기만 한다면 녀석들은 쉽게 땅굴을 파서 나무줄기까지 도달할 겁니다. 따라서 보호장치를 설치하기 전 줄기 주변의 흙을 살짝 걷어내고 보호 실린더의 밑단을 흙 속에 3에서 5cm 정도 깊이로 묻어줘야 합니다. 그 후에는 흙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단단하게 밟아 다져야 합니다. 이로써 설치류가 절대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지하 장벽이 완성되는 겁니다. 언뜻 보기엔 사소해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쥐 피해를 막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절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땅이 이미 얼어 보호대를 묶기 어렵다면 최소한 보호대를 땅에 아주 단단히 밀착시키고 흙으로 잘 덮어준 다음 눈이 온다면 눈을 단단히 다져서 덮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흙 속에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는 바로 보호대, 보호 실린더의 높이입니다. 이 높이는 앞서 말씀드렸듯 주된 피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주변에 토끼나 산토끼가 없고 쥐가 주요 위협이라면 보호용 실린더의 높이는 30~40 cm으로도 충분합니다. 쥐는 등반가가 아니기 때문에 매끄럽고 높은 장벽을 타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서식지에 산토끼가 있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산토끼는 뒷다리로 일어서서 꽤 높이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겨울에 눈이 내리면 토끼의 바닥 높이가 상승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50cm 반 미터의 적설량은 흔한 일입니다. 따라서 보호대는 최대 적설량의 토끼가 일어섰을 때의 높이까지 더한 것보다 높아야 합니다. 산토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려면 실린더의 높이는 최소 1m 100cm가 되어야 하며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120cm까지 필요합니다. 높이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유 있게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봄의 보호대 바로 위쪽 나무 껍질을 토끼가 갉아먹은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쥐는 땅 근처에서 활동하고 토끼는 눈이 쌓인 높이에서 활동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방어선은 이 두 적 모두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재료와 높이, 그리고 땅속에 묻는 것까지는 결정했죠. 이제 고정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보호 실린더를 나무 줄기에 어떻게 단단히 고정해야 할까요?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하지만 나무를 조이지 않도록 너무 꽉 메어서는 안 됩니다. 보호대와 줄기 사이에는 반드시 1cm 정도의 작은 틈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공기순환과 나중에 줄기가 굵어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으로 고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부드러운 철사나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 스트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루핑이나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 줄기 주변을 감싼 뒤 겹치는 부분을 만들고 높이에 따라 아래, 가운데, 위 두세 군데를 고정해 주세요. 만약 금속 망 철망으로 실린더를 만든다면 가장자리를 서로 간단하게 연결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는 낚싯줄이나 코팅되지 않은 단단한 강철 와이어는 절대 고정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눈이나 바람의 압력으로 나무 껍질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플라스틱으로 절연된, 코팅된 부드러운 알루미늄이나 구리 와이어입니다. 설치 후에는 반드시 보호대를 살짝 흔들어 보세요. 구조물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나무 보호 장치는 언제 설치해야 할까요?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9월이나 10월 초처럼 너무 일찍 설치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날씨가 계속될 때 촘촘하게 감싸면 특히 어린 나무의 수피가 썩거나 상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장치를 설치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늦가을입니다. 낙엽이 모두 떨어진 후 첫 서리가 내리고 나서, 하지만 아직 눈이 쌓이지 않고 땅이 완전히 얼어붙지 않은 때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사이가 됩니다. 이 시기에는 나무의 수액 이동이 이미 멈추고 휴면 상태에 들어가므로 이때 보호장치를 설치해도 나무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제거해야 할까요? 이때도 서두르면 안 됩니다. 보호장치는 이른 봄, 눈이 완전히 녹고 혹독한 늦추위, 된서리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 제거해야 합니다. 눈이 녹으면 쥐들은 다른 먹이를 찾아 떠나고 토끼는 작년에 자란 풀을 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호장치를 제거한 후에는 나무의 줄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줄기는 깨끗하고 건조하며 손상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통풍이 잘 되는 금속망을 사용했고 여유 공간을 두고 설치했다면 여름 동안 그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봄에 한번 상태를 점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해나 작년에 심은 아주 어린 묘목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묘목들은 껍질이 특히 연해서 설치류들이 좋아하고 줄기도 아직 매우 가늘죠. 이런 어린 묘목들을 위해서는 조금 간편하면서도 효과는 떨어지지 않는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플라스틱 병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2리터나 5리터짜리 병을 준비해서 밑부분과 입구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원통 모양이 된 부분을 세로로 길게 잘라서 조심스럽게 묘목 줄기에 씌우고 아래쪽 끝을 흙에 살짝 묻어주세요. 이 정도만 해도 쥐를 막는 데는 충분합니다. 이 어린 묘목들을 위한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전선용으로 나오는 특수 골판 플라스틱 튜브입니다. 이건 어떤 정의용품점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튜브는 이미 전체 길이에 걸쳐 절개선이 나 있어서 줄기에 끼우기 아주 쉽고 완벽하게 보호해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묘목의 줄기를 조이지 않을 정도의 직경을 가진 튜브를 고르는 것입니다. 어린 묘목 보호에 있어서는 이 방법들이 아마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토끼로부터는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높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토끼가 문제라면 아무리 작은 묘목이라도 루핑지나 철망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높게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냄새로 설치류를 쫓아낸다는 각종 기피제나 연고, 스프레이 같은 것들 말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럼 효과가 있을까요? 답은 있다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단서가 붙습니다. 첫째, 모든 냄새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바람에 날아가거나 비나 눈으로 인해 씻겨 내려갑니다. 효과를 유지하려면 꾸준히 새로 발라줘야 하는데 겨울철에는 이 작업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둘째 효과는 설치류가 얼마나 굶주렸는지, 즉 배고픔의 정도에 크게 좌우됩니다. 주변에 먹을 것이 전혀 없고 쥐가 아주 많다면 아무리 독한 냄새라도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배고픔이 최고의 요리사라는 말이 있듯이 굶주림은 어떤 기피제의 냄새도 무력화시킵니다. 따라서 기피제는 보조적이거나 부가적인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절대로 주된 방어책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냄새 성분을 묻힌 천 조각을 나뭇가지에 걸어 토끼를 쫓거나 주요 기계적 보호막 위에 덧발라주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냄새에만 의존하는 것은 크고 불필요한 위험 부담입니다. 결국 설치류가 먹거나 피해서 돌아갈 수 없는 방어책만이 믿을 만합니다. 겨울철 정원 관리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바로 밭 전체에 쥐와 같은 설치류를 퇴치하는 것입니다. 나무줄기를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해충의 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설치류가 숨을 공간을 만들지 마십시오. 가을에 마른 풀, 나뭇가지, 나무판자 등 쥐가 서식할 수 있는 잡동사니, 더미를 모두 치우세요. 특히 울타리 주변의 키 큰 잡초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 정원의 쥐의 천적을 유인하십시오. 사냥을 잘하는 고양이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높은 장대의 올빼미나 말똥가리 같은 맹금류를 위한 횃대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새들은 고마워할 것이며 쥐 개체수를 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쥐약이나 독미끼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나 유익한 새들이 독극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전용 미끼 상자나 잘라낸 파이프 조각 안에 미끼를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해충의 수가 매우 많을 때만 적용해야 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추후 정원사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껍질이 두껍고 거친 오래된 나무도 겨울철에 보호가 필요할까요? 언뜻 보기엔 설치류가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쥐나 토끼는 부드럽고 수분이 가득한 어린 나무의 껍질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따라서 껍질이 두껍고 딱딱하게 갈라진 오래된 사과나 배나무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합니다.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와먹을 것이 부족한 겨울, 설치류의 개체수가 급증하고 어린 나무들을 모두 갉아먹고 나면 결국 오래된 나무에까지 손을 댈 수 있습니다. 특히 나무줄기 밑동에 어린 순이나 껍질 손상 부분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는 지역에 설치류가 유난히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게을리하지 마시고 오래된 나무들도 꼭 확인해 보세요. 갓 갉아먹은 흔적이 보이거나 잃고 싶지 않은 아주 귀한 오래된 품종의 나무가 있다면 만약을 대비해 이 나무들까지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땅에서부터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감싸줘야 합니다. 원예에서 가장 좋은 원칙은 미리 대비해서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애써 키운 성목을 잃는 것은 정말 2배로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모든 내용을 합쳐서 실행 가능한 단계별 계획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가을 낙엽이 다 떨어진 후에 정원에서 대대적인 청소를 합니다. 모든 식물 잔여물, 특히 나무 밑동 주변의 잡동사니들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나무 줄기 주변은 깨끗한 흙만 남도록 합니다. 2단계, 믿을 수 있는 방어 재료를 선택합니다. 루핑 방수포, 판형 플라스틱,
혹은 가는 망의 금속 그물망, 철망 중 하나를 고르세요. 스타킹, 부직포, 가게에서 파는 얇은 플라스틱 망 같은 건 잊어버리세요. 3단계. 필요한 높이로 재료를 잘라 준비합니다. 기억하세요. 쥐를 막으려면 30-40cm, 토끼를 막으려면 1m 또는 1.2m 높이로 잘라야 합니다. 4단계. 보호장치를 설치합니다. 나무줄기 주변에 원통형으로 감아주고 1cm 정도의 틈 간격을 남겨둡니다. 반드시 아래쪽 끝부분을 흙 속에 3-5cm 깊이로 묻고 흙을 단단하게 다져주세요. 5단계. 부드러운 철사나 케이블 타이로 여러 곳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구조물이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단계. 봄이 되어 눈이 녹고 나면 만약 사용한 보호장치가 통풍이 안 되는 재질이라면 잊지 말고 제거하고 나무줄기를 살펴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6가지의 간단한 단계를 따르신다면 봄에 여러분의 나무가 온전하고 손상 없이 잘 있다는 것을 100%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봄에 농장이나 텃밭에 갔는데 나무 껍질이 갉아먹힌 것을 발견했다면요. 전부 포기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피해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껍질이 전체를 둘러서 먹힌 것이 아니라 한쪽 면만 갉아먹혔다면 그 나무는 아마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상처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칼로 상한 부위의 가장자리를 깨끗한 조직이 나올 때까지 조심스럽게 다듬어 주세요. 그 다음 1% 황상우리 용액으로 소독한 뒤 원해용 도포제나 전몽용 유압제로 발라주면 됩니다. 하지만 피해가 환상형, 환광식일 경우, 즉 껍질이 줄기 전체 둘레를 따라 완전히 갉아먹혔다면 상황은 매우 위급합니다. 수액 이동이 끊기기 때문에 나무는 고사할 운명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숲이 이어붙이기 혹은 교접, 차우제, 브리지 크래프팅이라고 불리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봄철 수액이 돌기 시작하면 해당 나무나 같은 품종의 다른 나무에서 채취한 접수, 가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손상 부위 아래쪽의 건강한 껍질과 위쪽의 건강한 껍질 사이에 이 가지를 다리처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접수가 껍질 아래로 들어가 유압되면 나무의 영양분 공급이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원예 기술 중에서도 최고 난이도에 속하지만 만약 그 나무가 매우 귀하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물론 치료하는 것보다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예방 방법을 쓰는 것이 훨씬 쉽고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원을 설치류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운이나 어떤 마법 같은 비법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식이며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배고픈 동물은 언제나 먹이를 찾게 마련이며 냄새나 얇은 장애물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넘을 수 없는 물리적 장벽입니다. 단단하고 매끄럽고 높으며 올바르게 설치된 장벽 말입니다. 그 외의 모든 방법은 타협에 불과하며 언젠가 예상치 못한 해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원은 소중한 투자이며 땀 흘린 노력의 결실이자 미래 수확의 기쁨입니다. 이러한 자산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겨울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직접적인 책임입니다. 막연한 기대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늦가을에 단 하루만 투자하여 나무에 제대로 된 월동 준비를 해준다면 여러분의 정원이 든든한 보호장비 아래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봄까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방법은 수많은 세대의 정원사들을 거치며 검증되었으며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물리법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저희가 함께 나무 보호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와 미신들을 깨부쉈는데요. 백토를 칠하는 것도, 잣나무 가지를 덮는 것도, 심지어 예쁜 플라스틱 그물망도 100%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진짜 뚫을 수 없는 보호막, 말하자면 나무의 방탄조끼 같은 보호는 세 가지 핵심 요소 위에 구축됩니다. 첫째, 갉아먹을 수 없는 단단하고 매끄러운 재질. 둘째, 눈높이와 토끼의 성장 높이를 고려한 적절한 높이. 그리고 셋째, 굴을 파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흙에 반드시 묻어주는 것입니다. 루핑재, 시트형 플라스틱 혹은 금속망이 바로 이 싸움에서의 여러분의 든든한 아군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위험한 안전의 환상일 뿐입니다. 가을에 현명하게 하루를 투자해서 나무를 보호하는 것이 몇 년간의 실망과 잃어버린 나무들을 절약해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께 진심으로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정원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정확히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새로운 비법과 검증된 팁들을 놓치지 않도록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보호 방법을 사용해 보셨나요? 흔히 알려진 방법이 통하지 않아 설치류들이 결국 나무 껍질까지 갉아먹는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공적이든 실패했든 여러분의 경험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논의해서 서로의 정원을 무적우디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봅시다.